네, 우리 사회의 굵직한 경제 이슈 파헤쳐보는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계속해서 가시질 않고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과연 언제쯤이면 최저임금 논란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유재원 변호사와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을 했다는 이유인데 이게 자영업이라는 걸 이렇게 비서관까지 별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든 거는 역대 정권에서 없었지 않습니까? 네,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수석실 안에다가 이제 신설을 하겠다. 이제 이게 얘기입니다. 일자리 수석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엔 뭐 경제수석실 산하 그러게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역시 이게 이제 일자리 정책하고 이제 관련이 이번에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서 되다 보니 이제 그쪽에 이제 신설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한 상황이고요. 예.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뭐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600만 정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챙기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로 읽히긴 하는데 과연 이제 야권 쪽에서는 효과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일자리 수석 만들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난 거 아니듯이. 그렇죠.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자영업 비서관 만든다 그래서 이게 과연 자영업자들 형편이 나아지겠느냐 이런 이제 비판적 여론도 없진 않은 상황.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예. 변호사님, 이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한 데 이어서 이제 자영업자 대책도 지금 8월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제 오늘 발표했듯이 그 자영업자들이 예전에는 그 뭐 중소기업의 형태로 뭐 분류가 됐다면 지금은 이제 노동자형 자영업. 그래서 임금 근로자보다 못하다. 뭐 이런 그렇죠. 것을 이제 이미 청와대도 인지를 했고요. 특히나 지금 뭐 아까 600만이라고 표현하시면 600만 플러스 알파 숫자가 아직도 좀 추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의 뭐 배우자라든가 예. 같이 이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180만 명 추정이 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의 그 생산 지수가 우리나라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부에서는 8월에 굉장히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영세 자영업자의 74%가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었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거, 감내하기 힘들어하는 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제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8월에 나올 대책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그렇죠. 건데 8월에 나올 대책의 이제 큰 틀을 크게 이제 세 범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임대료 부분. 그렇죠. 어찌됐건 뭐 임대료가 가장 이제 그 부담을 많이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가맹점 수수료. 예.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그래서 이 크게 세 항목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맹점 수수료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쪽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일반 뭐 커피 전문점들도 그렇고 프랜차이즈를 내게 되면 이제 그 가맹점 등록하면서 이제 그 등록금 같은 거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사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담을 이제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사실은 이 세 가지 요인이 이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못지않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역시 이제 이 임금 부분이죠. 최저임금 인상 예, 관련된 그렇습니까. 부분. 어찌됐건 뭐 그동안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24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맞아요. 돌려야 직원을 써야 되니까. 되고 자 그래서 인건비 부담도 꽤 이제 비중이 높거든요. 예. 자, 그렇게 이제 크게 네 개의 범주에서 이제 압박을 이제 받아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경총이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어제 했죠.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이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겠죠? 네, 법적 절차를 보면은 뭐 국민 내지는 어떤 그 뭐 상공인 단체, 경총 이런 곳에서 이의서를 냈다고 해서 그 노동부 장관이 재심의를 꼭 요청해야 된다는 그 근거 법률은 없습니다. 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그 자영업자들의 이제 불만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의 그런 급박한 속도에 대한 이 민원 부분을 꼭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경제학자 뭐 밀턴 프리드먼이 얘기했지만 샤워실의 바보처럼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중간 물을 놓기까지 약간 시간의 텀이 생기는데 정부로서는 그 와중을 좀 빨리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으로서는 찬물, 뜨거운 물을 막 동시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네. 이게요. 법적으로 한번 봤을 때 네.
물론 지금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내놓은 입장, 그러니까 경총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가 내놓은 입장은 상당히 원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렇게까지 뭐 재계라든가 또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적도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혹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례가 없지만 이번에는 재심의 부분,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더라도 재심의를 일단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역시 전무하다,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필요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례는 사실 만들어야 되고요. 국민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 뭐 가족 경영을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거의 절박한 한 수까지 몰려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번에 최저임금이 한 2달의 그 협의 과정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역시나 너무나 급박하고 빠르고 그 졸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노측 사측 역시나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측은 결국 동결이고 노측은 뭐 10,000원까지 무조건 주장을 하고, 공익위원분들은 역시 뭐 노동부나 이 정부의 또 친노동적인 그런 성향대로 꾸려졌다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여러 지금 뭐 경총이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재심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상공인 단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압박, 뭐 전략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재심의 요청이 23차례 정도 있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 한 뭐 10차례,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한 13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안 받아들여졌단 되지는 말이죠. 않았죠. 그래서 예. 이번에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재심의 뭐 한 번도 안 한 게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재심의를 해서라도 더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게 사회적 갈등이 유발됨으로 해서 또 지출되는 비용도 엄청나잖아요. 네. 그 사회적 갈등을 어찌됐건 봉합할 수 있다면 재심의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동안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단체라든가 또 경총 쪽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재심의 요청을 통해서 다른 후속 대책들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도 지금 깜짝 놀라서 후속 대책 마련에 굉장히 좀 애를 좀 쓰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상공인들 또 경총 입장에서 원하는 바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 사실은 이 재심의 신청을 좀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재심의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심의를 한다라는 거의 의미가 8350이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그 금액을 뭐 이를테면 8250, 8150 이런 식으로 낮춘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재심이라는 게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러니까 7530에서 8350으로 갔던 그거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협의한다라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은 액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그 이번에 그 최저임금위의 2달여의 그 논의 경과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이 다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플랫폼을 한번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됐고, 분명히 그 국민들은 뭐 근로자들만 사람이냐, 국민이냐, 자영업자들도 국민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의 제기를 하게 됐고요. 이번에 그 류장수 그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이 현재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매번 2개월마다 그냥 졸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얘기로 독일 얘기 하나 꺼내겠습니다. 독일이 최저임금법을 뭐 불과 시행한 지 별로 안 됐지만 2년에 한 번씩 논의하면서 1년은 동결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한 수기와 사회적인 합의가 농축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국은 공익위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공익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양쪽에서 굉장히 좀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또 위원들로 구성됐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네. 네, 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이제 고용자 측에서 크게 이제 3가지를 들여서 최저임금 지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제 경총 쪽에서는 이제 이의 제기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예, 쪽에서도 이제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그 이의 제기서에도 그렇고 가장 핵심은
의외로 지금 그 차등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업종별 차등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그 얘기죠. 예. 안을 올렸다가 부결이 이제 그랬죠. 됐는데 예. 이번에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상률 자체를 좀 이렇게 이걸 다시 무위로 돌리고 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차등화 정도는 한번 관철시켜 보자.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서 재심의를 좀 해서 이 차등화 요구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제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이미 차등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그걸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 차등화 폭을 예. 소폭으로 하더라도 또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하는 것도 고려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님이 차등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사실은 되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질문을 추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차등화 얘기에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차등화를 하면 예를 들어서 편의점 5인 이하, 5인 미만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차등화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식으로 이제 다른 데랑 좀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겠냐 이런 식의 그 지적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보다 사실은 임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인상되는 거죠. 인상되는 건데 다만 인상률이 저쪽이랑 똑같지 않게.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뭐 조금 그 중견기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이제 못할 따름인데 이미 임금 격차는 존재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대기업하고 임금 격차는 굉장히 지금 심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편의점들이 사라져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대비했을 때 그럼 어느 쪽이 더 이득이냐 이런 걸 따져보면 아마 일자리를 완전히 이게 일자리가 좀 상당히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덜 인상되더라도 그 지속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사회적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 예. 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도 사실은 대도시에 있느냐, 중소도시에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뭐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모든 게 조건이 달라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럼 똑같이 늘 맞출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면 약간의 차등화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말씀만 하셔도 사실 굉장히 이게 그동안과는 굉장히 변화가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이 개념에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크게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더 가면은 이제 너무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만 더 우리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니까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라는 게 그럼 기존의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최저임금법이 87년도에 도입되고 88년도부터 시행될 시작됐죠. 때는 우리 그 생계 부분에 있어서 최저 안전망을 하겠다. 그래서 400원대 정도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88년도 도입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 섬유나 식료품군이 있었고요. 약간 낮은 군이 있었고 2군은 뭐 철강, 전자제품 이런 군들은 조금 더 최저임금이 높았었던 때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게 통폐합되면서 사실 구별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예. 근데 아까 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 그리고 외국인, 내국인, 물가 그리고 연령별로 차등하는 그리고 뭐 숙련도, 규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 부분을 좀 바꿔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뭐 포용형 사회라는 뭐 얘기까지 나왔는데 포용적 성장 얘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것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보면 최저임금이 하나의 그 소득 분배의 하나의 그 핵심적인 그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부분도 세련된 논의의 틀로 좀 바꿔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가 올랐다, 얼마가 정해졌다가 아니라 앞으로 뭐 리빙 웨이지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적정임금 제도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부분도 상당히 그 고의 뭐 좀 질 좋은 논의가 좀 쌓여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라고. 그러면 그 있습니다. 말씀은 최저임금이 87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최저임금의 의미가 현재 30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최저임금의 의미는 분명히 달라졌으니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그 부분을 다시 좀 개념부터 좀 다시 잡아야 돼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건 뭐 양적 시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청와대나 지금 정부에서는 시각이 아마 리빙 웨이지, 그러니까 생활형 임금의 만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여러 어떤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최저가격제로서의 그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예. 제가 보태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쉽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사느냐 아니면 시골 지역에 사느냐 도시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200만 원 월급을 받아도 살기가 빠듯하지만 사실은 좀 지방 소도시만 가더라도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고려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지역별 차등 얘기도 나오는 거고 업종별 예. 차등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요즘 이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지금 상당하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가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모는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임대료 부분도 있고 임대료 부분도 뭐 최근에 또 많이 또 인상된 부분이 좀 네.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이른바 또 가맹점 갑질이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이게 가맹점 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가맹점 이렇게 보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또 리노베이션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럼 또 그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도 꽤 좀 들어간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비용들, 부대 비용들이 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 수수료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하할 부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국 같이 위챗 같은 거 이렇게 딱 도입해버리면 수수료 없이 그냥 다 이게 될 텐데 이거 수수료 내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 금융제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을 이제 상당히 괴롭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이제 된 거고 최저임금도 사실은 완만하게 인상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되죠. 그리고 그분들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수용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불과 2년 사이에 29% 거의 30%를 올리니 예. 이 급격한 인상이 이제 꽤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한계선에 있는 그동안에 겨우 버텨오던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것. 그게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분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고용부 장관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른 데에 이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 외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글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을과 을의 대결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 문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슈 전환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프레임 전환을 이제 하는 그렇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임대료가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30%씩 이렇게 오른 데가 그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가맹점 수수료가 지난 2년 사이에 그러면 30% 올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카드 수수료가 그럼 그렇다고 2년 사이에 뭐 그렇게 그만큼 올랐냐? 29% 내지 30% 올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예. 단기간에 오른 건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맞닥뜨려서 그걸 직접 해결하려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정부가 면피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가맹점의 이제 갑질 문제라든가 또 가맹점 수수료 문제라든가 카드 수수료 문제라든가 또 임대료 부분도 해결은 해야죠. 그거는 근데 상당히 효과가 사실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화 하더라도 시행은 아마 내년 그렇죠. 후반기 이렇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그 효과 나오는 거는 그 뒤란 말입니다. 자, 그런 거를 고려를 하자. 그래서 그 사이에 당장 지금 힘들어서 지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좀 속출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보고 이제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거의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재난 수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빨리 해법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시간 때문에라도 이제 사실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일단은 경총은 내놓았고 소상공인도 내놓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에 뭐 내일 모레 정도에 또 이제 이의 기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재계가 뭐 거의 대부분 다 이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거를 다시 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목소리를 하나로 좀 이렇게 묶어서 하게 되는 셈이 되는 건데 뭐 재심의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결국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최저임금 후폭풍 문제가 이제
그만큼 앞으로도 그 짧게 끝나기 아니라 더 계속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이 최저임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미 7, 8년 전에 그 최저임금을 상당히 올렸던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가 있고 UC 버클리의 연구가 있는데 모두 다 공이 얘기는 나오는 것은 소득 배분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상승되다 보니까 소득 배분 부분이 있고 다만 그에 따라서 물가 인상이 굉장히 있고요.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다르긴 한데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용 그 저소득층 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장관들까지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어떤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임대료를 얘기할 것이 아니죠. 노동부 장관이라면 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국민의 한 사람들인 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해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결정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논의의 판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88년도에 만들어진까지 30년, 즉 한 세대가 지나면서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변해왔고 세계도 좀 변해왔는데 방식은 여전히 옛날 30년 전의 방식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판이 바뀌어야 되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 의미가 같고요. 자, 오늘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